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입니다. 3년 동안 2억을 빌려줬습니다. 손주 학원비, 전세 보탬, 생활비까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내 통장에 남은 돈이 9만 원뿐일 때 처음으로 이제 좀 갚아라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는 끊겼습니다. 뚜뚜. 그 짧은 소리 안에 30년의 정이 잘려나갔습니다. 사실 그 전날 밤 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다가 카드가 거절당했습니다. 계산대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70대 노인이 1,000원짜리 라면도 못 사는 모습. 점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드를 다시 넣어보시겠어요? 2번, 3번. 계속 거절. 결국 현금을 꺼냈는데 지갑에는 5,000원권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아, 이게 내 인생의 바닥이구나.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휴, 빨리 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92,430원. 다음 달 관리비 12만 원도 못 낼 금액이었습니다. 벽에 붙은 고지서들이 보였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빨간 글씨로 최종 납부 기한이라고 적혀 있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반찬통 하나, 된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이 집,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이 작은 빌라.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엄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엄마 평생 책임질게. 그때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하고 밝게 봤던 아들이었는데 있잖아. 그동안 보탰던 거 이제 좀 갚아줄 수 있겠니? 엄마가 지금 좀 급해서. 지금 바쁜데요. 아들아, 잠깐만. 엄마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 관리비도 밀렸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어.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들아, 기다려봐. 조금만이라도 10만 원만이라도.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식탁 위에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주 생일, 아들 결혼기념일, 전세 만기일. 내가 돈을 보낸 날들이었죠. 그중 하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2024년 3월 8일 손주 민준이 생일. 그날 나는 50만 원을 보냈었습니다. 며느리가 카톡으로 보낸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 민준이 생일인데 레고 사주고 싶어요. 요즘 애들 사이에서 인기라서 안 사주면 왕따 당할 수도 있대요. 근데 25만 원이나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사줄게. 우리 민준이 생일인데.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케이크도 좀 좋은 걸로 주문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50만 원 정도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았어. 지금 보낼게. 그날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생일 당일에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사진도 한 장 안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민준이 레고 맘에 들어 했어. 며느리가 답장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 카카오톡 송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노란색 화살표들. 5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스크롤을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언제 이렇게 많이 보냈을까? 하나하나 세어보니 47번이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하나씩 더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500만 더하기 300만 더하기 800만 더하기 200만 더하기 8천만. 최종 합계 2억 120만 원. 2억이 넘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언제 어떻게 보낸 걸까? 평생 모은 돈, 남편 사망 보험금 5천만 원, 시장 노점에서 20년 장사해서 모은 돈, 전세 있던 집 팔아서 생긴 돈 1억 5천만 원. 다 어디로 갔을까? 옆집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정순아.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이상한 거 물어봐도 돼? 그래, 뭔데? 자식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아, 너도 당했구나. 뭐가? 나도 작년에 똑같았어. 딸한테 5천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하니까 연락을 끊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포기했어. 가족인데 뭐, 그냥 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지. 그래도 되는 거야? 내 돈인데? 안 되면 어떡해. 법원 갈 거야? 창피해서 못하지. 동네에 소문나면 자식 폐륜이라고 손가락질 받아. 그게 더 무서워. 너도 돈이 필요했을 텐데. 그럼 필요했지. 지금도 필요해. 근데 어쩌겠어.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냥 내 팔자려니 하는 거지. 그래.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창피. 손가락질. 누가 창피한 건데? 누가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건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창피한 건가? 아니면 안 갚는 사람이 창피한 건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전화 좀 받아줄래?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관리비 밀렸어. 조금만이라도 보내줄 수 있니? 읽음. 아들아, 엄마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어. 제발 연락 좀 해줘. 읽음.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읽음. 답장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카톡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시엄마야. 아들이 전화를 안 받네. 좀 급한 일이 있는데 연락 좀 해줄래? 1시간 뒤. 어머니, 저희도 지금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하거든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보낸 돈이 얼만데. 메시지가 읽히지 않았습니다. 차단당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관리비 독촉장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3개월 연체 시 퇴거 조치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관리비 좀 내주셔야죠. 벌써 3개월째예요. 죄송해요. 이번 달 안으로 꼭 낼게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면 저도 난처해요. 다음 달까지 안 들어오면 조치 취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꼭 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인데, 이 좁은 빌라 한 칸이 내 전부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구 순자가 쌀 한 포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순아, 이거라도 먹어. 순자야, 고마워. 근데 나 괜찮아. 괜찮긴. 얼굴이 다 말해주네. 며칠 제대로 못 먹었지? 응. 순자가 안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김치 하나에 된장 하나. 이렇게 살면 어떡해? 미안해. 요즘 좀. 미안하긴. 내가 반찬 좀 갖다 줄게. 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계란도 하나 풀어주고 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자, 먹어. 뜨거우니까 천천히.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고마워서. 아이고 이것 가지고 뭘. 우리 사이에. 근데 정순아, 진짜 아들한테 연락 안 돼? 응.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어. 그 자식이 정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잘해준 게 문제지. 자식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야. 세상에 폐륜 아들 얼마나 많은데. 뉴스 봐봐. 부모 돈 빼먹고 연락 끊는 놈들 천지야. 순자의 말을 들으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국물이 짜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섞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글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가족끼리는 증거가 없으면 힘들어. 증거는 있어. 송금 내역이랑 카톡 대화. 그래? 그럼 한번 알아봐. 구청에 무료 법률 상담 있잖아. 법률 상담. 응, 화요일마다 해. 내일이 화요일이네 가봐. 순자가 돌아간 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법률 상담 법. 그 낯선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움직여야 한다. 저녁 7시 나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보자. 직접 만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을 보면, 내 눈을 보면 분명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차비로 3,600원을 썼습니다. 남은 돈은 88,830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강남의 신축 단지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보탰던 그 집. 단지 입구의 선이 압도됐습니다. 높은 건물들, 깔끔한 조경, 밝은 가로등.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불빛은 환했고 어떻게 꾸미고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경비실에 갔습니다. 저기요, 땡땡땡씨 찾는데요. 경비원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순인데요, 어머니예요.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03동 2301호 되시죠? 어머님이 방문하셨는데요. 잠시 침묵.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집에 안 계신데요. 거짓말이잖아요. 불 켜져 있는데. 그게 제가 들은 대로 전달 드리는 거라서요. 그럼 제가 직접 올라갈게요. 본인 허락 없이는. 제가 어머니인데요. 제가 전세금 8천만 원 보탠 집인데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단지 안을 걸었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맞으며 걸었습니다. 103동. 경비원이 말한 그 동이었습니다. 1층부터 25층까지 창문을 쭉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켜진 집들이 많았습니다. 어디가 2301호일까? 로비 문을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 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네? 아들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몰라서요. 아, 그러세요? 아드님이 몇 호세요? 2301호요. 여성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아, 거기요. 저도 같은 동인데, 근데 아드님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온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 그런데요. 여성이 말을 망설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2301호는 저희 동에서 좀 소문난 집이에요. 부인분이 좀 까다롭다고 해야 하나? 까다롭다고요? 네. 저희 동 주민들이랑도 안 어울리시고 뭐랄까 되게 배타적이세요. 경비원들한테도 불친절하고. 내 며느리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전 어머니인데요. 그러시겠죠. 근데 어머님 비가 많이 오는데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드님이 안 계신다고 하셨으면 괜찮아요. 기다려 볼게요. 여성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가방에서 우산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제가 하나 더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성이 떠나고 나는 103동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우산을 받았지만 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니, 1시간이었을까요? 옷이 다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구두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죠. 다리가 아팠습니다. 70대의 다리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는 여기 있을까? 왜 내 아들 집에도 못 들어갈까?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망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15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제대를 3개월 앞둔 시점이었죠. 엄마, 나 제대하면 취직 준비해야 하는데. 그래, 뭐가 필요해? 학원 다니려고. 컴퓨터 자격증 따야 해. 얼마야? 300만 원 정도. 그때 나는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벌었죠. 비 오는 날은 반으로 줄었고요. 300만 원. 2달치 수입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마련해 줄게. 진짜? 엄마 최고. 아들이 나를 안아줬습니다. 그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구나. 그 300만 원을 마련하려고 2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아들이 필요로 하고 내가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순찰차 불빛이 비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젊은 경찰이 우산을 씌워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괜찮으세요? 아들 집을 찾고 있어요. 경찰의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전화번호 아세요? 네, 알죠. 제가 대신 걸어드릴까요? 그러시겠어요? 경찰이 무전기를 들더니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103동 앞에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계신데 잠깐만 와주세요. 곧 또 다른 경찰이 왔습니다. 둘이서 번갈아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번, 연결이 안 되네요. 2번, 아직도 안 받으시네? 3번. 계속 연결이. 나는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갈게요. 폐에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꼭 연결해 드릴게요. 젊은 경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4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땡땡땡 씨 맞으시죠? 경찰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네, 여기 파출소인데요. 어머님이 지금 103동 앞에 계신데요. 경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비도 많이 맞고 계시고 네. 주소 좀 알려주시면 모셔다. 경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아, 그게 하지만 어머님이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경찰이 난처한 표정으로 동료를 봤습니다. 두 경찰이 잠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뭐래요? 경찰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나이 든 경찰이 대신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안 계신데요. 그리고 내일 연락하시래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정말로 뭐라고 했어요? 제발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젊은 경찰이 나이 든 경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든 경찰이 한숨을 쉬고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래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빗소리도 차 소리도 경찰의 목소리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돌아가라고? 그 말 한마디에
비보다 더 차가운 게 가슴 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돌아가라니. 내가 8천만 원 보태준 그 집. 내가 손주 학원비 수백만 원씩 보낸 그 집. 내가 생활비로 매달 보탠 그 집에서 나보고 돌아가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들이 양쪽에서 나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젊은 경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택시 불러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세요. 네,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 갈게요. 택시가 왔습니다. 타기 전 젊은 경찰이 작은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어머님,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아까 편의점에서 샀어요. 안에는 편의점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머님, 젊은 경찰이 명함을 하나 건넸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명함을 받아들고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죠.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옷이 다 젖으셨는데 히터 틀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족 일이신가 봐요? 네, 요즘 그런 일이 많답니다. 부모 돈 받아놓고 연락 끊는 자식들. 제 친구 어머니도 그러셨대요. 그래요. 네, 나중에 소송까지 갔다던데. 그래도 돈은 받으셨대요. 법이 있으니까요. 법. 단어가 머릿속에 콕 박혔습니다. 소송이요? 가족끼리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가족이라고 돈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돈을 받으셨대요. 네, 몇 년 걸렸지만 다 받으셨대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진작 그렇게 할 걸 그랬대요. 택시비는 28,000원이 나왔습니다. 남은 돈은 6830원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주름은 깊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우고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며 학교 보냈고 군대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인가요? 통장에 6만 원 남기고 빗속에서 쫓겨나는 게 내 인생의 끝인가요? 거울 속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거야?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저절로 흔들렸습니다.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나눠준 무료 수첩이었죠. 탁자에 앉아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준 삼각김밥을 하나 뜯어먹으며 썼습니다. 2022년 3월 15일 500만 원 손주 민준이 학원비. 첫 줄을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2022년 4월 20일 300만 원 아들 차 수리비.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울먹였었죠. 엄마, 사고 났어. 차 범퍼가 다 망가졌어. 수리비가 300만 원이래. 다쳤어? 너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돈이 없어. 엄마, 도와줄 수 있어? 알았어. 지금 보낼게. 그때 나는 적금을 깼었습니다. 6개월치 적금. 이자도 못 받고 깼었죠. 2022년 5월 2일 800만 원 생활비 보탬. 2022년 6월 10일 200만 원 손주 서연이 영어 캠프. 2022년 8월 20일 8천만 원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그때가 제일 아팠습니다. 빌라 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내가 살 집을 줄여서 마련한 돈. 엄마, 이 동네로 이사 가야 해. 학군이 좋아서.
근데 보증금이 3억이야. 우리 돈으로는 2억 2천원만 가능해. 엄마 도와줄 수 있어? 8천이면 엄마가 사는 집을 팔아야 하는데 엄마 손주들 생각해봐. 좋은 학교 가야 나중에 잘 되잖아. 결국 팔았습니다. 빌라 2억짜리를 팔아서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송금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유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계속 썼습니다. 2023년 1월 5일 1,000만 원 병원 수술비. 2023년 3월 18일 500만 원 손주 피아노 구입. 2023년 7월 30일 1,500만 원 차량 구입 보탬. 2024년 2월 14일 1,200만 원 리모델링 비용. 2024년 9월 1일 800만 원 손주 유학 준비.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총 47번의 송금. 총액 2억 120만 원. 수첩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썼습니다. 이 돈은 사랑의 증거였지만 지금은 책임의 증거입니다. 그 밑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후구가 아니다. 2025년 3월 1일. 김정순. 오늘부터 나는 나를 지킨다. 수첩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돌아가긴 하자. 하지만 이대로는 아니다. 눈물 대신 증거로, 감정 대신 서류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다. 다음 날 아침 8시, 나는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지만 이상하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1층 민원실에 무료 법률 상담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늘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수첩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보면 볼수록 화가 났습니다. 2억. 평생을 모은 돈.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네, 돈 때문에요. 저도요 사기 당했거든요, 친구한테. 친구요? 네, 20년 지기 친구. 사업한다고 5천만 원 빌려갔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어머님은요? 아들한테 2억 빌려줬어요. 여성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들한테요? 2억이요? 네, 그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보다는 가족이 낫잖아요. 가족이라서 더 안 갚으려고 해요. 아, 여성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용기가 대단하세요. 가족한테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은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안 하면 나만 죽으니까. 드디어 10시가 됐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민수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긴장해서 의자 끝에만 앉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2억을요. 네, 안 갚으려고 해요. 연락도 끊고요.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나는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수첩을 펼쳐보더니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장, 2장, 3장.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진지해졌죠.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하셨네요. 날짜, 금액, 사유까지. 네, 어젯밤에 다 적었어요. 송금 내역은 있으세요? 네, 카카오톡이요. 그리고 여기 USB에 다 캡처해뒀어요.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대화 내용도요. 네, 아들이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제가 알았어. 보낼게 이런 거요.
다 캡처했어요.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더니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327장이네요. PDF로도 정리되어 있고 완벽합니다. 변호사가 잠시 나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보통 다들 말로만 빌려줬다, 증거가 없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셨네요. 그럼 받을 수 있나요? 제 돈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99% 승소할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송금 내역이 있고 대화 내용이 있고 금액이 명확하니까요. 법원에서도 이걸 보면 빌려준 돈이라고 판단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정식으로 돈을 갚으라는 문서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겁을 먹고 협상하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요? 그때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 돈 갚아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하면요? 강제 집행으로 들어갑니다. 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거죠. 압류요? 네. 예를 들어 아드님이 회사 다니시면 월급이 들어올 때 법원이 먼저 가져가서 어머님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요. 네,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진짜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아드님이랑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는데요. 한번 법정까지 가면 가족 관계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빗속에 서 있던 나. 전화기 너머로 들린 그냥 돌아가세요라는 그 차가운 목소리. 이미 끊어졌어요. 제가 끊는 게 아니라 아들이 끊었어요. 저는 그냥 제 돈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에요.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 내셔서 잘 오셨어요. 그럼 내용 증명부터 준비하시죠. 변호사가 메모지에 적어줬습니다. 필요한 서류. 송금 증명 카카오톡 내역 캡처. 대화 내용 카톡 대화 전체 캡처. 신분증 사본. 차용증 있으면. 내용 증명 발송 신청서. 차용증은 없어요. 그냥 말로만 빌려줬어요. 괜찮습니다. 요즘은 전자송금 내역이 더 강력한 증거예요. 말로 한 건 그냥 줬다고 우길 수 있는데 송금 내역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보냈으면 이건 명백히 빌려준 돈이에요.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용 증명 문서도 제가 작성해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머님 같은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제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채권 변제 요구서. 채무자 1985년생. 채권자 김정순 1955년생. 채권액금 2억 120만 원 정. 귀하는 2022년 3월 15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채권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채권자는 귀하에게 생활비, 학원비, 전세금, 차량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위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본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 금액 전액을 아래 계좌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지급 명령, 신청 및 강제 집행을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금 계좌 은행 1234567889 예금주 김정순 변제 기한 2025년 4월 5일까지 발송인 김정순 서울시 9동 수령인 서울시 강남구동 아파트 103동 2301호 문서를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보내는 문서구나. 이렇게 보내면 되나요? 네,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시면 돼요. 특별송 달로 하시면 더 좋고요. 특별 송달이요. 네, 받았다는 증거가 확실히 남아요. 우체부가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받거든요. 좀 비싸긴 한데 8,500원 정도? 그렇게 할게요. 확실한 게 좋죠. 맞아요. 나중에 못 받았다고 우기면 안 되니까요. 변호사가 문서를 출력해줬습니다. 이거 들고 우체국 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아드님한테서 연락 올 거예요. 협박하거나 회유하거나 여러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대화는 녹음하시고 문자는 캡처하세요. 나중에 다 증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직접 찾아오면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꼭 증인이 있는 곳에서 만나시고요. 네, 힘내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상담실을 나오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나 지금 정말 하는 거구나. 내 아들을 상대로. 잠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어젯밤 빗속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 목소리. 후회가 다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체국에 갔습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려고 하는데요. 네, 어디로 보내실 건가요? 여기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아, 강남이네요. 특별 송달 하시겠어요? 네, 그럼 8,500원입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남은 돈 6830원 중에서 8,500원을 냈습니다. 노란 봉투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3년의 사랑, 2억의 헌신, 30년의 정. 그 모든 걸 노란 봉투 안에 접어 넣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영수증이요.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확인증. 발송일 2025년 3월 5일. 수취인 땡땡땡. 발송인 김정순.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우체국을 나서는데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경찰이 준 삼각김밥은 다 먹었고, 이제 냉장고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도 없었지만 그냥 라면만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어렸을 때 시험 100점 맞으면 항상 짜장면을 사줬었죠. 엄마, 나 1등 했어. 우리 아들 최고야. 짜장면 먹으러 가자. 중국집 철판 짜장면.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메뉴였습니다. 8,000원이었죠. 그때는 8,000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8만 원이라도 기꺼이 냈을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뭔가 달라진 건 확실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ATM 할머니처럼 대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신혼집 보러 오실 거죠? 아, 근데 슬리퍼 가져오세요. 저희 집에는 손님용이 없어서요. 내 아들의 집인데 나는 손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애들 학원 한 달 늦어지면 큰일 나요. 다른 애들은 벌써 다 시작했다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래, 알았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생일을 맞았을 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칠순잔치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창피해요. 그 돈으로 애들 교육이나 시키세요. 그때 가슴이 무너졌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흘 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우편물이 왔는데? 내용 증명? 이게 뭐야? 나는 간단히 답장했습니다. 읽어보면 알아.
엄마가 이걸 보낸 거야? 그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봐. 문자로 해. 미쳤어?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 그래. 이럴 수 있다. 가족끼리라서 더 이래야 한다. 엄마 진심이야? 법원까지 갈 거야?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창피한 건 너야. 2억 받아놓고 엄마를 빗속에 세운 게 창피한 거지. 언제 빗속에 세웠어? 3월 2일 밤 9시. 103동 앞. 그냥 돌아가세요. 기억나? 30일 안에 갚아. 그 뒤로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 받으려고.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남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가족끼리 2억을 안 갚아도 돼? 저희도 지금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하다고요. 너희가 어려우면 나는 굶어도 돼? 그건 그게 아니라 나는 통장에 9만 원 남았을 때도 너희한테 안 말했어. 너희가 더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너희는? 내가 어렵다고 했을 때 뭐 했어? 전화 끊었잖아.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고 연락 안 했잖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30일 안에 갚아. 못 갚으면 법원 가는 거야.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열어줘. 변호사가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직접 찾아오면 절대 혼자 만나지 마세요. 나는 옆집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지금 우리 집 좀 와줄 수 있어? 왜? 아들이 왔어. 알았어. 지금 간다. 5분 후 순자가 왔습니다. 문 열어도 돼.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거 진짜 하는 거야? 내용 증명까지 보내고? 그래. 엄마, 나 회사에서 어떻게 보이겠어? 이거 HR에서 알면 나 승진 못해. 그건 내 문제고. 엄마, 옆에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야, 목소리 낮춰.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아들이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이모,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면 돈을 갚아야지. 2억이나 받아놓고 안 갚으면 그게 가족이야. 아들이 나를 봤습니다. 엄마, 제발 이거 취소해줘. 내가 천천히 갚을게. 30일 줬잖아. 너 안 갚았잖아. 그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없으면 대출 받아. 너 나한테 돈 받을 때는 고민 안 했잖아. 엄마, 정말 이러는 거야? 그래. 법원이 판단할 거야.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애들도 키우고, 대출 이자도 내야 하고. 나도 힘들어. 관리비 3개월 밀렸어.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어. 아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냉장고, 빈 찬장, 낡은 가구들.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었어? 응. 너한테 2억 보내고 이렇게 살고 있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죄송하다고 2억이 돌아와? 앞으로 열심히 갚을게요. 말은 쉽지. 너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먼저 연락해서 엄마 조금씩 갚을게 했어. 내가 연락하니까 전화 끊었잖아.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법원 통해서.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법원 가면 우리 관계는 끝이에요. 이미 끝났어. 내가 그냥 돌아가세요 했을 때.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순자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순아. 흔들리지 마. 고마워 순자야.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거울을 보니 이제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입금도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예상대로네요. 이제 지금 명령 신청하시죠. 그게 정확히 뭐예요? 법원에 가서 이 사람이 제 돈 안 갚으니까 명령 좀 내려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소송보다 간단하고 빨라요. 서류 심사만 하고 판사가 결정해요. 비용은요? 채권액에 따라 다른데 2억이면 인지대가 한 6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60만 원. 내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52,330원 뿐이었으니까. 돈이 좀 부족한데요. 어머님 이렇게 하세요. 일단 신청하시고 나중에 받으실 돈에서 빼면 돼요. 제가 소액 대출 알아볼게요. 대출이요? 네, 소송 비용 대출이 있어요. 이기면 바로 갚으면 되니까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변호사가 도와줘서 소송 비용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 법원은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갔습니다. 민원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나도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305번. 앞에 10명이 더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옆자리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뭐 하러 오셨어요? 돈 받으러요. 아, 저도요. 친구한테 3천 빌려줬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르신은요? 아들한테 2억 빌려줬어요. 아저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들한테요? 2억을요? 그럼 이거 진짜 힘드시겠는데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음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힘들었어요. 이제는 돈이라도 받아야죠. 대단하시네요. 진짜? 드디어 내 차례가 왔습니다. 305번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창구 직원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지금 명령 신청하러 왔어요. 네, 서류 주세요. 나는 준비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신청서, 송금 내역, 카톡 대화 캡처, 내용 증명 사본. 직원이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송금 내역이 참 많네요. 47건이요? 네, 이게 다 아드님한테 보낸 거예요. 네. 직원이 잠시 나를 쳐다봤습니다. 안쓰러운 눈빛이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는 안 힘들 거예요. 네, 잘하셨어요. 용기 내셨어요. 서류는 문제 없습니다. 인지대 납부하시면 접수해드릴게요. 카운터로 가서 6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대출받은 돈으로 접수증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접수증, 사건 번호 2025, 금단 12345, 접수일 2025년 4월 8일, 채권자 김정순, 채무자 땡땡땡, 채권액 2억 120만 원.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내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이틀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법원에 신청했어? 그래. 미쳤어? 진짜 미쳤어. 이게 소문나면 나 어떡해? 회사에서 어떻게 보겠어? 인사팀에서 알면 나 징계받아.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소리 지르지 마.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돼. 엄마, 제발 이거 취소해줘. 제발 내가 천천히 갚을게. 진짜로. 30일 줬잖아. 너 안 갚았잖아. 이제 기회 없어. 엄마, 법원이 판단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뿌듯했습니다. 한 달 후 등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서류였습니다. 지급 명령 결정. 사건 번호 2025금단 12345. 채권자 김정순, 채무자 땡땡땡. 금액 금 2억 120만 원정. 주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채권자가 제출한 송금.
내용 및 대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위금액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됨. 그 종이 한 장이 나를 다시 권리자로 만들어줬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명령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니요,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건데 99% 어머님이 이길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만약 이의 신청 안 하면요? 그럼 바로 확정돼요. 그때부터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강제 집행. 네, 통장이랑 급여를 압류하는 겁니다. 아드님,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법원이 가져가서 어머님한테 보내주는 거죠. 2주를 기다렸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의 신청서가 올까봐.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지급 명령 확정 결정. 위 지급 명령은 2025년 5월 25일 확정되었음. 채권자는 이를 집행 권한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이제 강제 집행 신청하시면 돼요. 정말 월급을 가져올 수 있나요? 네, 아드님 직장 아세요? 땡땡전자 다니던데요. 완벽하네요. 급여 압류 신청하면 매달 자동으로 입금될 거예요. 얼마나요? 법적으로는 월급의 절반까지 가능해요. 세금이랑 4대 보험 빼고요. 보통 실수령액의 50% 정도요. 예를 들어 아드님 월급이 500만 원이면 250만 원은 어머님한테 오고 250만 원은 아드님이 받는 거죠. 그럼 아들은 월급 절반만 받는 거예요. 네,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월급 절반이면 생활이 힘들 텐데. 하지만 곧 빗속에 섰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신청서 작성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강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계좌가 막혔어. 월급도 반밖에 안 들어왔어. 카드도 다 정지됐어. 그래? 이거 엄마가 한 거지? 법원이 한 거지.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애들 학원비도 못 내. 생활비도 없어. 대출 이자도 못 내. 그럼 빨리 갚지 그랬어. 2억 다 갚으면 풀려. 돈이 어디 있어야 갚지. 너 나한테 2억 받을 땐 돈이 있었잖아. 그건 다른 거고. 변명하지 마. 2억 받을 땐 말 한마디 없다가 갚으라니까 돈이 없대. 이게 말이 돼? 엄마 제발 이거 풀어줘. 진짜 제발 애들이 굶어. 굶긴 왜 굶어? 월급 반은 들어오잖아. 나는 9만 원으로 살았어. 엄마, 24개월 동안 매달 갚아 그럼 끝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하지만 거울을 보니 이제는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내 편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행 알림이 왔습니다. 국민은행 입금 500만 원 급여 압류. 500만 원. 첫 돌려받은 돈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작이구나. 그날 저녁 나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1,000원짜리 컵라면 대신 3,000원짜리 컵라면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넣었습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하나 넣고 파도 듬뿍 썰어 넣었습니다. 햄도 1개 넣었습니다. 한 입 먹는데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었습니다.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드는 것. 3가지의 서류. 그게 내 복수의 전부였습니다. 20개월이 흘렀습니다.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됐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국민은행 입금 720만 원 급여 압류. 총 회수액 2억 120만 원. 끝났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받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압류 풀릴 거예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이제는 다 정리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통장 이름은 내 이름으로 사는 법으로 해주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죠. 멋지네요. 처음 보는 이름이에요. 그 통장은 내 인생 최초로 누구의 이름에도 묶이지 않은 통장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창가에는 금이 간 머그컵과 다육이 화분을 놓았습니다. 금이 가도 쓸모가 있습니다. 제목은 흥위의 빛. 어느 날 우편함에 손주들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민준, 서연 올림. 편지를 읽고 천천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용서는 언젠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이젠 내 속도대로 살 겁니다. 봄날 벚꽃 아래 머그컵을 들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3년 전 빗속에 섰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세상이 차가웠는데 이젠 봄바람이 따뜻합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김정순입니다. 복수는 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도장 하나로 끝내는 겁니다. 헌신에도 경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평화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